많이 나오셨네. 감사합니다. 이철이 기자는 저 방송 앵커로 나오시더라. 이거 언제부터? 원래 하시죠? 원래. 어제 처음 보고 그래. 카메라 기자들은 나중에 봤어. 예, 제57차 최고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개의선을 하시겠습니다. 제57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늘 제가 광주에 가서 푸드트럭을 갖고 가서 손다방을 열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변동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홍보를 합니다. 9시 23분 기차를 타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8시 반에 최고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들, 최근에 계속하는 말씀도 이렇게 일찍 나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어제는 안동에 가서 신년 할애 장사를 하고 그 앞에서 손다방을 열었는데 350에서 400명 정도가 오셨더라고요. 안동뿐만이 아니라 이웃 포항, 경산, 구민, 여러분들 많이 오시고 권오을 의원께서 지금 특별주를 시민들 해주셔서 고마운 마음을 담아할 것도 없고 바른미래당에 대한 기대가 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기대가 경상북도에서도 크게 일어나고 있는 곳에서 크게 고무됐습니다. 오늘 손혜원 의원 사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혜원 의원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 최고위에서 저는 국민은 현명합니다. 당에서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청와대를 지켜볼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손혜원 의원의 기자회견을 보고 이제는 정말로 청와대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다다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견했듯이 손혜원 의원은 국민을 우습게 보고 오만과 불손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가 동반 등장해서 당에서는 탈당을 만류했으나 손 의원의 의지가 강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고 변호를 하는데 어이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의 행동에 대한 판단은 법과 윤리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집니다. 설사 법에 어긋나지 않더라도 국정 책임자로서 윤리적인 측면은 정치인에 대한 중요한 판단의 잣대입니다. 손 의원의 목포 투자 사실이 문제가 된 것은 그가 대통령의 측근이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에요. 대통령 부인의 중고등학교 친구,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라는 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자신이 문재인 대통령 부인의 친구이고 자신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떠들고 다닌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이번 목포 사건도 대통령의 권위를 얻고 다니지 않았으면 못했을 일이었기 때문에 생깁니다. 청와대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민정수석의 일은 대통령 친인척과 관련해서는 친인척의 비리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이웃이 사천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손혜원 의원은 대통령의 친척은 아니지만 세상이 다 알기로 대통령 부인의 절친입니다. 대통령이나 부인이 직접 하지 않았어도
가까운 친구가 호가 호위에서 잘못이 일어났으면 청와대의 일로 치부하고 관리했어야 하는 것이 민정수석실의 업무입니다. 2003년 핀란드 교육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자신이 개발이 예정되어 있던 골프장의 회원인 사실이 문제가 되자 그 자리에서 장관직을 사임했습니다. 국가 청렴도가 세계 상위인 핀란드와 51위인 대한민국이 같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문화재 관련 사업을 자기의 조카, 남편, 누구의 남편, 친구의 남편 이런 사람들에게 그것이 차명이 됐건 돈을 빌려줬건 또 은행에서 돈을 빌렸건 어떤 형태로든 재산 증식의 방편으로 생겼습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게다가 자신의 자산 증식을 위해서 국민의 예산인 혈세를 쓴 것을 뭐라고 변명을 할 것입니까? 손혜원 의원은 검찰에 조사하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정권 말지라면 모를까? 누가 지금 검찰의 조사를 믿겠습니까? 조사를 받는다면, 검찰 조사를 받는다면 지금은 특검을 도입해야 합니다.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국회 상임위 하려고 하는데 상임위에서 제대로 규명이 되겠습니까? 국정조사라도 해서 이 문제를 철저하게 다뤄야 합니다. 국가 기강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국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쓰고 문화재 관리 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투자를 하고 그래서 재산을 들이고 이것이 촛불혁명이 얘기하는 이것이 나라입니까? 문제는 청와대이고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부인이 관계되는 만큼 대통령이 국민에게 어떠한 입장을 말할지 국민들은 지켜볼 것입니다. 청와대의 무소불위한 권력이 낳은 사건입니다. 윤리적인 잘못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대통령, 또 민정수석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안 좋습니다만 홍영표 원내대표도 책임져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홍영표 원내대표를 좋아합니다. 정치적인 능력도 탁월하고 국회 운영에서도 여러 가지 합리적인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손혜원 의원 기자회견에 동행해서 여러 가지 변명과 손혜원 의원에 대한 변호를 하는 것은 이것은 원내대표의 권위나 국회의 권위를 크게 손상한 것입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거취에 대해서 심각히 고민할 것을 바랍니다. 제가 국민정서에 대해 회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까 했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먼저 하시죠. 네, 최근 체육계 성폭력 논란과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범체육계 및 각 종목들의 협회들을 보면 성폭력 근절을 위해 나름의 규칙과 처벌 규정 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처벌 규정과는 별도로 각 체육계 내의 제19 감싸기 및 온정주의로 인해서 문제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근본적인 부분부터 파헤쳐서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그래서 각 체육계 내의 온정주의와 제 식구 감싸기 퇴행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앞장서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 식구 감싸기와 온정주의가 만연한 곳이 체육계만이 아닙니다. 바로 민주당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민주당은 남에게는 매우 가혹한 잣대로 평가하면서 자기 편에는 한없이 온정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춘풍 추상, 지기 추상, 대인 춘풍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취임하면서 청와대 간판을 걸었다는 춘풍 추상의 이 말을 민주당이 스스로 바로 새기기 바랍니다. 야사당이 1월 임시국회를 소집했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민주당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고 있고 여당의 당리당략을 구현하는 장소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은 국민들이 우리 정치를 더욱 불신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당내 온정주의로 인해서 자정 능력까지 상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이런 모습을 보려고 민주당을 문재인 정부의 여당이자 제1당으로 만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조속히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에 임하고 1월 국회 소집에 동참해야 합니다. 또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인사에 대한 온정주의를 버리고 강력한 징계를 내려서 국민 앞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성장 29번, 혁신 21번 언급했는데요. 그리고 최근 연일 혁신성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성장이 무엇인지 아무 생각해도 모르겠는데요. 네이버에 물어보니까 창조경제와 차이가 없고 뭐하긴 똑같다고 합니다. 정부는 17년 12월 혁신성장회의에서 초연결 진흥화 스마트팜, 핀테크, 신재생 에너지를 또 작년 10월에는 혁신과제, 성장과제로 비의료기관 원격 혁진, 공유경제 규제 완화, 산업구조 고도화 또 금년 1월 회의에서는 데이터, AI, 수소경제 등 3대 플랫폼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혁신성장입니까? 기재부 혁신성장 포털에 들어가 보니 혁신성장을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와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사람 중심의 경제를 실현하는 성장 전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18일 울산에서 2030년 수소차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하는 것이 우리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 전날 산통부는 공식 브리핑에서 2040년까지 점유율 세계 1위 목표라고 했습니다. 하루 사이에 10년이 당겨졌습니다. 대통령은 현대 수소차 홍보 모델을 자처하면서 수소차를 문재인 정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는 전기차를 지원하여 충전 인프라가 훨씬 많고 전 세계적으로도 2017년 동안 수소차는 17년 한 해 동안 6,400대, 전기차는 110만 대가 팔렸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수소차인가입니다.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이전 정부가 전기차로 갔으니 이제 수소차로 가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정부가 혁신성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첫째, 근본 개념에 맞는가? 혁신성장이 경제구조를 바꾸는 것이라면 AI, 수소차 등 이런 기술을 내라는 게 맞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둘째, 기술은 충분히 검토되었는가? 자동차도 주요 수출품이므로 글로벌 트렌드가 어떻게 갈 것인가 중요합니다. 셋째, 로드맵은 제대로 설정되었는가? 산업부는 30년이든 40년이든 문제될 거 없다고 하는데 이는 로드맵 설정을 꼼꼼히 안 따졌다는 얘기입니다. 혁신성장은 그거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국가정책은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맞춘다든가 주먹구구식으로 세계 1등을 외쳐서는 안 됩니다.
혁신성장이 그 허술함과 호망함으로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득주도 성장처럼 낙제점이지만 소득주도 성장은 낙제점이지만 혁신성장은 좋은 성과를 기대합니다. 네, 중앙선관위 조혜주 후보자에 대한 진행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조혜주 후보자 내정 이후에 조혜주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명선거 특보로 임명된 사실이 더불어민주당의 백서를 통해서 확인이 돼서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캠프 인사의 문제점, 중앙선관위의 공정성 보장 등의 문제를 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과 후보자는 공명선거 특보로 활동한 사실이 없다, 행정착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에 대한 사실 확인서 그리고 변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거짓말과 은폐 의혹까지 상황이 더 심각해지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인 신청을 요구를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이에 대해서 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2시에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증인 신청과 관련해서 3당 간사간의 을 받아서 증인에 대한 협의를 하고 향후 원만한 인사청문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3당 간에 노력을 한다라는 내용의 협의가 되어서 오늘 14시에 행정안전위원회가 개최가 되고 그리고 3당 간사 간의 증인에 대한 협의가 시작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증인 신청을 통해서 공명선거 특보로 활동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공명선거 특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당 관계자나 후보자가 거짓말로 은폐하였는지 여부를 명백하게 사실을 규명을 해야 합니다. 이 명백한 사실 규명 후에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보도로 보장되는 중앙선관위원이 임명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손혜원 의원과 관련해서 부동산 특이 의혹과 관련해서 손혜원 의원의 대응 방식이 재산, 목숨, 의원직과 같은 판단을 키우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낯설지 않은 모습입니다. 최경환 전 부총리가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서 동대구역에서 할복을 하겠다라고 판돈을 키운 방식과 너무나 동일합니다. 이렇게 판돈을 키우는 방식의 대응은 그 이유가 구체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자신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하나를 살펴보면 남편이 이사장인 문화재단 명의로 구입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과 관련해서 모두 국고로 환수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동산으로 본인이 이익을 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의원의 주장과 달리 재단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뉘는데 모두 재단이 매도하거나 증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통재산에 있어서는 자유롭게 처분이 가능합니다. 1월 20일 문체부에 보고된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의 기본재산은 2014년 재단 허가 때 신고한 자본금 3천만 원이 전부이고 재단이 보유한 나머지 재산은 모두 보통재산으로 분류되어 매매가 가능합니다. 결국 손혜원 의원이 목포 부동산을 통해 이익을 실현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주장은 거짓말로서 국민들에게 이러한 부분을 사실을 기초해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판돈을 키우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2018년 4월 3일 김기식 전 금감원장 후보자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 등이 가족이나 가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단체 등을 사적 이해관계자로 규정하고 공직자 등이 사적 이해관계자에게 부당이득을 줄 수 있는 경우 등에 대한 통제수단을 마련하는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기식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김기식의 이유는 손혜원의 사적 이해관계자 이 추구를 보면 이 법의 처리가 더욱 시급합니다.
아직 정무위에 계류되어 논의 중에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김기식, 손혜원 당직법이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무회담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19일 트럼프 미 대통령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면담을 가진 후에 2월 말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가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합의를 크게 환영합니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북한의 비핵화 논의에 중요한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는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지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이번 북미 정상회담 합의를 두고 김정은의 또 한 번의 전략적 승리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냈기 때문입니다. 지난 1차 북미 정상회담이 구체적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이 없어 빛 좋은 개사로 평가되었던 것과는 달리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합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북미 정상 실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남북미 협상 대표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많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정부는 조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미국이 스스로 대북 제재를 해제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과속하여 빗장을 열었다가는 다시 논의가 후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나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와 공조를 맞춰서 남북 교류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8일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베이징에서 만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실현될 경우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소식입니다. 바른미래당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두 정상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합의해서 한반도 평화의 전기를 마련할 것을 우리 국민과 함께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내용 비공개 회의도 없죠. 그러면은 제 57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